찰나였다. 번쩍하는 불꽃과 함께 고개가 꺾였다. 왼쪽 뺨이 타는 듯이 뜨거워졌고 뒤이어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한 정적이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다. 호텔 중식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 수십 명의 시선이 내 얼굴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고아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대를 이으려 들어? 내가 우리 우진이 앞길 막으려고 작정한 귀신이라도 돼? 내 앞에 선 한미옥 여사, 아니 내가 어머니라 부르고 싶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칼날 같았다. 그녀는 방금 내 뺨을 내리친 제 손이 더럽다는 듯 화려한 실크 손수건으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아내고 있었다. 입가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그 옆에 앉아있던 내 예비 남편 정우진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보에 무늬만 세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으로 퍼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로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여기서 울면 정말로 그녀가 말한 대로 보잘것없는 고아로 남게 될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은 참자. 하지만 절대로 잊지 않겠다. 당신들이 짓밟은 내 이름 석자를. 그날 밤 차갑게 식어버린 내 휴대전화 화면에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엄마 뜻 거스르기 힘들어. 미안하다. 파혼이었다. 5년을 넘게 사랑했던 남자가 보낸 마지막 배웅은 겨우 10글자 남짓한 비겁한 도망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34살의 간호사 서은결이다. 사람들은 간호사라는 내 직업을 보고 백위의 천사니 뭐니 하며 좋은 말을 해주곤 했지만 사실 그건 내가 기댈 곳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치열한 생존 수단이었다.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게 가족이란 단어는 늘 동경의 대상이자 동시에 거대한 장벽이었다. 정우진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 그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내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변호사라기에 조금은 거만할 줄 알았는데 그는 의외로 소탈하고 다정했다. 내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지친 기색으로 차트를 정리할 때면 그는 슬며시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웃어주곤 했다. 은결 씨는 웃는 게 참 예뻐요. 그 웃음 평생 내가 지켜주고 싶다. 그의 그 한마디가 문제였을까? 평생 누구에게도 온전히 보호받아 본 적 없던 나는 그 달콤한 말에 너무나 쉽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렸다. 우리는 5년을 만났고 34살이 된 올해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준비는 상견례 날부터 지옥으로 변했다.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그의 어머니 한미옥 여사는 내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내 앞에 놓인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훑어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목하니 비어있는 부분을 짚을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니? 부모가 없어? 아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예 기록조차 없는 거야? 그녀의 첫마디였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릴 때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러더니 내 앞에 놓인 밥그릇을 저 멀리 밀어버렸다. 성실? 길가에 핀 잡초도 성실하게는 자란단다. 하지만 그 잡초를 집안 금지옥엽으로 들릴 순 없는 노릇이지. 근본도 모르는 애를 내 며느리로. 우진아, 너 제정신이니? 나는 그 순간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부모가 없다는 게 이렇게나 큰 죄가 되는 걸까? 속으로 수만 번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한미옥 여사는 물잔을 들어 그대로 내 발치에 던졌다. 유리 파편이 튀어 내 종아리에 작은 생채기를 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아픈 건 내 곁에서 단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는 우진의 침묵이었다. 우진은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평소엔 그토록 당당하던 변호사 정우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엄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겁쟁이 어린애만 앉아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이 남자는 결코 내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밥상에서 밥 먹을 자격 없어. 당장 나가. 한미옥 여사의 고함에 나는 로봇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을 빠져나오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우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고 한미옥 여사는 승리자처럼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낙인처럼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텅 빈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예쁘게 보이려고 어제 큰맘 먹고 산 원피스가 오늘따라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은결아, 내가 주제 넘었나 봐. 감히 누군가의 가족이 되겠다는 꿈을 꾸다니.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삼켰다. 울면 정말로 지는 거니까. 다음 날부터 한미옥 여사의 공격은 더 집요해졌다. 그녀는 내가 일하는 병원까지 알아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 고아 간호사, 돈 보고 우리 아들 꼬신 꽃뱀이니까 조심하세요. 소문은 발도 없이 병원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 나는 매일 아침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으로 출근해야 했다. 하루는 수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은결 선생, 요즘 말이 너무 많아. 병원 이미지도 있는데 당분간 좀 쉬는 게 어때? 사실상의 권고사직이었다. 10년을 뼈 빠지게 일해온 내 직장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문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로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한미옥 여사가 보였다. 그녀는 내가 짐을 챙겨 나오는 걸 확인하더니 보란 듯이 다가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 하나씩 다 뺏어줄 테니까. 감히 우리 집안을 넘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배우렴. 나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낮게 깔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녀는 비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고아 주제에 운 좋게 간호사 돼서 전문직 남편 만나 신분 상승이라도 꿈꿨니? 꿈깨. 넌 평생 그 밑바닥에서 기어다녀야 해. 그녀가 탄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병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서 그제야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혼자 두셨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허공에 대고 나는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비참함 끝에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생존 본능이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버렸지?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지? 그럼 보여줄게. 당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그 돈과 체면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나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지만 내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단단해져 있었다. 직장도 잃고 약혼자에게도 버림받은 채 나는 며칠을 좀비처럼 지냈다. 월세는 밀려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미옥 여사는 집요했다. 내가 다른 병원에 이력서를 낼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손을 써서 내 앞길을 막았다.
구직 사이트에는 내 실명과 함께 환자 돈에 손을 댄 부도덕한 간호사라는 허위 비방글이 올라왔다. 명백한 명예훼손이었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를 아들로 둔 그녀를 상대로 싸울 돈도 힘도 내겐 없었다. 정말 끝인 걸까?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나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가슴속엔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고 자다가도 억울함에 숨이 막혀 벌떡 일어나곤 했다.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아, 은결아. 너도 알잖아.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비참함만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돌아오던 길에 우리 집 근처 낡은 공원 벤치에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다. 허름한 누더기 같은 옷차림에 때 묻은 지팡이를 옆에 둔 채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직업병이었을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할머니의 손목을 잡으니 맥박이 가늘고 빨랐다. 저혈당 쇼크 같았다. 나는 얼른 가방에 들어있던 초콜릿 우유를 꺼내 할머니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어드렸다. 어르신, 조금만 정신 차려보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한참을 응급처치를 하고 나니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다. 초점이 흐릿하던 눈동자가 서서히 나를 향해 고정되었다. 할머니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힘겹게 입을 떼셨다. 자네,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내 팔을 꽉 잡으셨다.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실려 있었다. 아니야, 병원은 안 가. 자네 덕에 살았구먼. 그런데 자네 눈이 참 슬프네. 꼭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집이 어디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내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서셨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철거를 앞둔 듯한 낡은 원룸 건물이었다. 할머니는 그 좁고 어두운 방으로 나를 이끄셨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빛바랜 사진들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방 한쪽 벽면에 아주 낡은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그 지도 위에는 강남의 주요 건물들이 붉은 펜으로 빽빽하게 체크되어 있었다. 이상하다. 이 할머니 평범한 분이 아니신 건가? 나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할머니는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투박한 잔에 차를 내오셨다. 이름이 뭔가 새끼손가락처럼 작고 단단해 보이는 아가씨. 서은결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내 이름을 몇 번이고 입속에서 굴려보시더니 낮게 의졸이셨다. 은결. 은혜로운 결실이라. 좋은 이름이네. 그런데 왜 그 예쁜 이름을 가진 아가씨가 세상 다 산 표정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까? 나는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세상이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고아라고 무시당하고 열심히 살아온 삶을 부정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응시하셨다. 그 눈빛은 조금 전 쓰러져 있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거장의 눈빛이었다. 사람들이 자네를 버린 게 아니야. 자네가 그 하찮은 인간들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튕겨나온 거지.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평생 버림받은 채로 살게 돼. 하지만 먼저 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턴 자네가 주인인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먼저 버렸다고 생각하라니.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늘 선택받기를 기다렸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허락받기를 갈구했다. 한미옥 여사가 나를 멸시할 때도 우진이 나를 배신할 때도 나는 그들에게 매달리고 싶어 했다.
자네 그 정우진이라는 놈하고 그 엄이라는 여자.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 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보았다. 내 이름을 말한 적은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꺼낸 적이 없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할머니는 묘한 미소를 지으셨다. 강남 바닥 소문이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어딨겠나. 특히 그 한미옥 천박하게 돈 자랑하고 다니는 그 여편네 이야기는 더더욱. 그 여자가 요즘 자기 아들 장가 보낸다고 아주 유세를 떨고 다닌다며 국회의원 딸이랑 선을 보내 만회하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파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선을 보다니. 우진의 배신감이 다시금 밀려왔다. 억울해하지 마.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런 오물통에 발을 담그기 전에 빠져나왔으니.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셨다. 자네 간호사랬지? 실력은 좀 있나? 네, 중환자실에서만 10년 있었습니다.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좋아. 그럼 내 제안 하나 하지. 내일부터 이 집으로 출근해. 내 건강 관리도 좀 해주고 내가 시키는 심부름도 좀 하고. 월급은 자네가 병원에서 받던 것의 3배를 주지. 나는 귀를 의심했다. 3배라니.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한 내게는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이 할머니의 정체가 의심스러웠다. 할머니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창밖 멀리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을 가리키셨다. 나? 그냥 낡은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네지. 하지만 저기 보이는 번쩍거리는 건물들 중 몇 개는 내 허락 없이는 주인도 못 들어가는 곳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담담함만 느껴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할머니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동아줄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일단 그 죽어가는 눈빛부터 좀 살려보자고. 서은결, 내일 아침 7시까지 와. 늦으면 국물도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진 발걸음을 느꼈다. 여전히 한미옥 여사의 비방글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고 우진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선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다. 한미옥 여사, 당신이 말했지? 나는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녀야 한다고. 하지만 조심해.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올라갈 땐 당신들이 쌓아 올린 그 높은 성벽부터 무너뜨릴 테니까.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다. 문옥선이라는 그 기이한 할머니와 함께할 내일이 내 복수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한미옥 여사가 보낸 괴한들에게 쫓기며 낭떠러지로 몰리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내 손에는 할머니가 준 작은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할머니가 헤어질 때 내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불안할 때마다 이 열쇠를 꽉 쥐어. 이건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잠그는 열쇠니까. 나는 그 열쇠를 가슴에 품고 다시 잠을 청했다. 긴 밤이 지나면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태양이 뜰 것이었다. 할머니가 건네준 열쇠는 낡았지만 묵직했다. 그 무게가 마치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무게처럼 느껴져 나는 밤새 그 열쇠를 손에 꽉 쥐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6시도 되지 않아 눈이 떠졌다.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몸에 밴 습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나를 깨웠다. 나는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원룸은 어제보다 더 낡아 보였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는 먼지가 유령처럼 떠다녔고
벽지에 핀 곰팡이 꽃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 깨어 앉아 계셨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채 창밖을 응시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왔는가? 1분 늦었어. 내 시간은 금보다 비싸다는 걸 명심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죄송하다는 말을 삼키며 얼른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내게 낡은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어느 건물의 관리 장부 같기도 했고 누군가의 가계부 같기도 했다. 이거 다 정리해. 숫자가 틀리면 자네 손가락 하나씩 접을 줄 알아.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할머니의 말에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서류를 펼쳐보니 강남 일대의 작은 상가들부터 대형 빌딩까지 임대료 현황과 세금 체납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할머니 정말로 이 건물들을 다 관리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저 치매 노인의 망상인 걸까? 하지만 서류에 적힌 날짜와 금액은 너무나 정교했다. 10원 단위 하나 틀리지 않는 그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할머니 곁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간호사 생활을 하며 차트를 정리하던 솜씨가 어디 가지 않았는지 손놀림은 빨랐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더니 불쑥 입을 여셨다. 맞고 쫓겨난 얼굴이 아니네. 버텨온 얼굴이야. 그 한마디에 내 손이 멈췄다. 한미옥 여사에게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 가슴을 때렸다.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부모 없는 고아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얼마나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고 일했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고개를 숙였다. 버티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니까요. 할머니는 콧방귀를 뀌셨다. 버티는 건 누구나 해. 중요한 건 어떻게 버티느냐지. 그냥 맞고만 있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이빨을 감추고 기회를 엿보는 것, 그게 진짜 버티는 거지. 할머니는 지팡이로 내 무릎을 툭 치셨다. 자네 이름 서은결. 은결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하고 싶나? 그럼 먼저 자네를 버린 사람들부터 제대로 버려야 해. 마음에서 먼저 지워버리란 뜻이야. 그래야 그 자리에 도끼가 차오르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는 정우진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억울함에 매달리고 있었던 걸까? 할머니의 말처럼 나는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펜을 꽉 쥐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목을 조일 밧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낡은 라디오를 켜셨다.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이 서글프게 들렸다. 할머니, 왜 이런 낡은 집에 사세요?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할머니는 대단한 부자이실 텐데. 내 질문에 할머니는 껄껄 웃으셨다. 돈은 보여주는 게 아니야. 휘두르는 거지. 남의 눈에 띄는 돈은 돈이 아니라 타깃이야. 한미옥 같은 여편네들이나 번쩍거리는 보석 두르고 다니는 거지. 진짜 돈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은 하나하나가 내 뼈에 새겨지는 듯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만약 한미옥 여사 같은 재력을 가졌다면 나도 그녀처럼 행동했을까? 아니, 나는 적어도 사람을 고아라는 이유로 짓밟지는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의 이 검소함 속에 숨겨진 거대한 힘, 그것이 내가 배워야 할 진짜 무기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전쟁터의 전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할머니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더니 짧게 한마디 하셨다. 시작해.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가 나를 보며 웃으셨다. 은결아, 내일부터는 좀 바빠질 거야. 구경할 게 많거든. 그날 오후 나는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강남의 한 은행을 찾았다. 할머니가 주신 쪽지에는 특정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내가 그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 만큼 거대한 액수였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돈이면 한미옥 여사의 집안쯤은 하루아침에 가루로 만들 수 있겠어. 할머니는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돈을 움직이시는 걸까? 은행을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화려한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미옥 여사와 정우진이었다. 그들은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웃으며 백화점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월세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우아하고 화려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가 준 열쇠가 내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기분이었다. 두고 봐. 당신들이 그 쇼핑백을 들고 웃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돈, 그 가문, 그 체면. 할머니와 내가 아주 천천히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부숴줄 테니. 나는 할머니의 원룸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슬픔은 나약한 자들의 전유물일 뿐 내게는 오직 차가운 복수와 당당한 홀로서기만이 남았다고. 왔니? 은행 일은 잘 봤고? 할머니가 문 앞에서 나를 반기셨다. 네, 할머니. 다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이제야 눈에 생기가 도네.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아주 좋아.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원룸 구석에서 잠을 청하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미옥 여사가 아끼는 그 화려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비록 옷은 낡았지만 다림질이 빳빳하게 되어 있었고 할머니의 지팡이 끝에는 은색 장식이 새로 달린 듯 반짝였다. 오늘은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가서 입 꽉 다물고 내가 하는 것만 똑똑히 봐. 우리가 향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의 최상층이었다. 그곳에는 간판도 없는 고급스러운 로펌 사무실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억 원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가구들과 비싼 미술품들이 즐비했다. 비서들이 달려나와 할머니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마음속으로 경악했다. 저 허름한 원룸의 할머니가 이 거대한 로펌의 실소유주이자 회장님이라고. 나는 뒤에서 할머니의 가방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할머니는 거침없이 대표 변호사 방으로 들어가 상석에 앉으셨다. 잠시 후 쩔쩔매며 들어오는 변호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는 정우진의 선배이자 한미옥 여사가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다. 문 회장님,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할머니는 지팡이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으셨다. 내 돈 관리하는 놈이 내 안부 묻는 게 연락이지 무슨 연락이 더 필요해? 앉아봐. 물어볼 게 있으니까. 할머니는 서류 한 장을 변호사 앞에 던지셨다. 정우진이라는 놈 알지? 내 밑에 있는 변호사. 그놈 명의로 된 재산 실은 다지 엄마 한미옥 거라며? 그거 대출 담보로 잡힌 상가들
지금 당장 전면 회수해. 변호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회장님, 그건 갑자기 왜? 주거래 은행 쪽에 압력을 넣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압력? 아니, 내 돈 빼겠다는 거지. 그 은행, 내 예치금 빠지면 당장 파산 직전까지 갈 텐데 그들이 누굴 선택하겠어? 한미옥의 그 껍데기뿐인 상가 들릴까 아니면 내 현금일까? 변호사는 땀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노하셨는지. 할머니는 슬쩍 나를 가리키셨다. 내 손녀 같은 아이가 그 집구석에서 뺨을 맞았거든. 사람을 고아라고 버리는 집안이 돈 없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고 싶어서 말이야. 변호사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그는 나를 알아보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정우진,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선배 변호사가 우리 할머니 앞에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엘리트 의식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이제 좀 알겠니? 로펌을 나온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봤니? 이게 힘이야. 대단한 게 아니야. 상대가 가장 아끼는 걸 쥐고 흔드는 것, 그게 전부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씀하셨다. 이제 시작이다. 한미옥 그 여자가 아끼는 강남 상가들, 그거 다 은행 대출 끼고 산 거야. 금리 오르고 대출 회수 들어가면 그 여자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돼 있어. 자기가 무시하던 고아들이 사는 그 밑바닥으로 말이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말로 한미옥 여사가 무너질까? 그녀는 평생을 돈과 권력 위에 군림해온 사람인데.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사냥감을 앞에 둔 늙은 호랑이처럼 차분하고 치밀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내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정우진이었다. 파혼 통보 이후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결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우리 엄마 만났니? 아니, 우리 엄마 상가들에 갑자기 압류가 들어온다는데. 내가 아는 거 있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뭘 알겠어? 나는 고아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일 뿐인데. 내가 잘 아는 법률 지식으로 해결해봐. 변호사잖아. 너. 말투가 왜 그래? 진짜 너 맞아? 은결아, 제발. 엄마가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야.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안 하면 상가 다 경매 넘긴대. 그거 잘 됐네. 사람 버린 집안이 돈까지 버려지면 정말 볼만하겠다. 다신 전화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버렸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정우진, 넌 끝까지 비겁하구나. 엄마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날아갈까봐 두려운 거겠지. 너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게 이렇게나 허무할 줄이야. 할머니는 내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빙그레 웃으셨다. 잘했다. 전화 잘 끊었어. 원래 사냥개는 주인이 부를 때까지 짖게 내버려 두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내게 또 다른 미션을 주셨다. 은결아, 한미옥 그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 돈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바로 사람들 눈이야. 체면이지. 할머니는 내게 화려한 파티 초대장 한 장을 내미셨다. 강남 사교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였다. 거기에 한미옥이 국회의원 딸이랑 우진이 데리고 나타날 거다. 너도 가야지.
내가 준 옷 입고 내가 준 보석 두르고 가서 그 여자의 그 잘난 체면을 박살내고 오렴. 나는 초대장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 어떤 반응일까? 한미옥 여사가 경악하며 나를 쫓아내려 하겠지. 하지만 이제 내 뒤에는 문옥선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차례다. 당신들이 만든 그 화려한 연극 무대 위에서 내가 가장 화려한 반전을 보여주겠어. 고아라는 이름의 주홍글씨가 아니라 서은결이라는 이름의 당당함을 보여주겠다고. 나는 그날 밤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거울 속에는 이전의 초라한 간호사 서은결은 없었다. 차가운 눈빛과 단단한 입술을 가진 복수를 꿈꾸는 여왕 같은 여자가 서 있었다.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나는 나직하게 말했다. 한미옥, 정우진.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게. 방 밖에서 할머니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질 피의 축제를 기다리며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알던 서은결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보내준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친 내 모습은 마치 태생부터 고귀한 신분을 타고난 여인처럼 빛나고 있었다. 짙은 감청색의 실크 드레스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밤바다의 물결처럼 너울거렸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가냘픈 내 쇄골 위에서 차갑게 반짝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옷 한 벌, 보석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달라 보이게 만드는구나. 한미옥 여사가 왜 그토록 껍데기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는 내가 겪은 수치와 눈물이 배어 있다는 걸 저들은 알까? 파티장 입구에 도착하자 육중한 문이 열리며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할머니가 주신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내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저 여자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기세가 보통이 아니네. 유명한 집안 딸인가? 보석 좀 봐. 저건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건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나는 파티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예상대로 한미옥 여사와 정우진 그리고 단아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미옥 여사는 연신 그 여자의 손을 맞잡으며 아양에 가까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역겨운 광경에 헛웃음이 나왔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은결아, 떨지 마. 저 여자가 가진 건 모래성일 뿐이야. 내 뒤엔 진짜 바위가 버티고 있으니까. 나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정우진이 먼저 나를 발견했다. 그의 잔잔하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기울어졌다. 은결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에 한미옥 여사가 고개를 돌렸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경멸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의 얼굴 위에서 복잡하게 뒤섞였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이 고아 기집애가 미쳤구나. 어디서 이런 가짜 보석들을 주워두르고 온 거야? 당장 안 나가.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매서운 눈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지 않나요? 아, 이제 어머니가 아니죠. 한미옥 씨. 이게 어디서 이름을 함부로 불러? 우진아, 뭐하니? 당장 이 여편네 끌어내지 않고. 한미옥 여사가 우진의 팔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우지는 넋이 나간 듯 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옆에 있던 국회의원 딸이라는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아는 분이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한미옥 여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니야. 그냥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주 질 나쁜 애란다. 신경 쓸 거 없어. 속으로 생각했다. 일하던 사람? 끝까지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구나. 5년을 사귄 아들의 연인을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지워버리다니.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일하던 사람이라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뺨을 때리면서 고아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집안대를 이으려 하냐고 소리치시던 분이 누구였더라.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미옥 여사의 얼굴로 집중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흑빛을 넘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너 정말 죽고 싶니? 감히 내 체면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 당신에게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고 소문내서 매장하는 건 괜찮고 당신 체면 구겨지는 건 안 된다고요? 그때였다. 파티장 입구에서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규칙적인 그 소리에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그 길 끝에서 허름한 옷차림 대신 품이 넘치는 은색 한복을 입은 문옥선 할머니가 걸어 들어오셨다. 누가 내 손녀딸한테 소리를 지르나? 강남 바닥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할머니의 등장에 파티장은 술렁였다. 아니, 저분은 문 회장님 아니야? 은둔의 재력가라던. 한미옥 여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달려갔다. 아이고, 문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할머니는 한미옥 여사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고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은결아, 이 여자가 너한테 무례하게 굴었니? 네, 할머니. 제가 고아라고 가짜 보석이나 두르고 다니는 질 나쁜 애라고 하시네요. 할머니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한미옥 여사의 발등을 툭 치셨다. 한미옥, 내가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구나. 내가 아끼는 그 상가들 오늘 경매 통지서 날아갔을 텐데 내 아들이 숨겨둔 재산들 내가 전부 압류 걸어놨어. 이제 넌 강남 사교계의 명사가 아니라 강남에서 제일 빚 많은 알거지야. 한미옥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강철 같던 여자가 무너지는 모습이 이렇게나 허무할 줄이야. 돈이라는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평범한 노파에 불과했다. 나는 주저앉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고아라서 버린다 하셨죠? 저는 고아라서 이 할머니를 만났고 고아라서 더 단단해졌어요.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구명줄이었던 거예요. 정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을 맞추지 못했다. 비겁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마지막 연민조차 지워버렸다.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셨다. 가자, 은결아. 오물 냄새 나는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옷 버린다. 우리는 화려한 파티장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다. 뒤에선 한미옥 여사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서은결이라는 이름 석자로 온전히 서는 살.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나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울던 어린 소녀는 없었다. 파티가 끝난 후 한미옥 여사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할머니가 움직이자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의 상가들은 하나둘씩 경매로 넘어갔다. 정우진 역시 로펌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문옥선 회장의 눈밖에 난 변호사를 받아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다시 예전의 평범한 옷차림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원룸을 찾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할머니, 이제 속 시원하세요? 그 사람들 정말 폭삭 망했더라고요. 할머니는 나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다. 속이 시원하긴. 세상 이치가 그런 거지.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엔 진물이 나는 법이야. 은결아, 너 이제 뭐 할 거니? 돈도 좀 생겼으니 여행이라도 갈래? 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아니요, 할머니. 저 할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세우신 재단 제가 맡아서 운영해보고 싶어요. 저처럼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을 만들고 싶거든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사실, 나도 고아였다. 전쟁통에 부모 잃고 이 강남 바닥에서 껌 팔고 구걸하며 살았어. 그래서 알지. 사람 함부로 밟으면 그 위에서 돈도 무너진다는 걸. 내가 돈을 모은 건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아이들을 지켜줄 성벽을 쌓기 위해서였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랬구나. 할머니의 그 서늘한 도끼는 세상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구나. 내가 만난 건 단순한 재력가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의 수호자였어. 몇 달 뒤 나는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은결 요양병원의 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취임식 날 병원 앞에는 화려한 화환 대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쌀 포대들이 쌓였다. 나는 깨끗한 가운을 입고 로비에 섰다. 그때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두 사람이 서성이는 게 보였다. 한미옥 여사와 정우진이었다. 한때의 기세는 어디 가고 그녀의 얼굴은 주름과 수심으로 가득했다. 정우진은 빛바랜 양복을 입고 내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은결아. 아니, 이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줄 수 없을까?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 나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들이 말한 그 고아가 세운 병원에 도움을 청하러 오다니.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구나. 간호사에게 말해서 접수하세요. 우리 병원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이 고아라고 무시했던 내가 배운 의술이니까요. 나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 돌아섰다. 정우진이 내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강남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예전의 나처럼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가족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함부로 버리는 쪽이 더 약한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이제 병원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가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한다. 낡은 원룸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할머니가 건네준 그 열쇠 이야기 같은 것들. 은결아, 이름 잘 지었다. 은혜로운 결실. 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결실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묶인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할머니가 있고 제가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 내 이름 서은결. 이제 이 이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유하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뺨 위에 새겨졌던 뜨거운 수치심은 이제 긍지의 훈장이 되었고 차가웠던 파운 통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어떤 이는 그 벽에 부딪혀 무너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고아라는 이름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평생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무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이라는 것을요. 사람을 버리는 건 쉬운 일입니다. 돈과 체면으로 남을 짓밟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겁한 짓이죠. 하지만 사람을 품고 그 상처 위에서 꽃을 피우는 건 오직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와 닮은 눈을 가진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손을 잡으며 저는 말해줍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요. 인생의 뒤안길에서 만난 문옥선 할머니, 그리고 저를 버렸던 그 사람들. 그들 모두가 제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당신을 버린 것 같아 숨어 울고 계신가요?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담기에 너무 좁은 것일 뿐입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보세요. 당신을 위한 새로운 문이 이미 열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던 65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는 서은결로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